한 통 한 통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보내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그거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는 게 이 숫자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이 계속 더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든 일을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한 그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네, 물론 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으로 통한 해외 송금을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저 콜레스뱅크에 그 진수되는 그 비용 그런 등등의 그 관련 수수료가 될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금융거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그 수수료 비율이 떨어지고 그 거래 규모가 작아질수록 저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아마 한국 돈으로 보면 아마 10만 원 단위로 저 보내는 경우가 많은 그런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행으로 통해서 해외 송금할 때 수수료가 굉장히 그 부담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많이 하나 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 송금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물론 기간도 거의 그 실시간에 그 송금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수료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그 일반적으로 저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이라고 하면 아마 이쪽 시장이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그 생각나는 게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암호자산이 될 겁니다. 이미 그 어떤 그 암호자산을 그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대가물, 자산 그런 경우에는 이미 뭐 국경이 없이 그 어느 나라에 있어도 바로 그 암호자산으로 보내고 결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이미 그 암호자산을 저 송금해서 그 해외에서 결제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전제로 저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뭐 ICO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전 자체가는 뭐 순간적으로 어느 나라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로 통해서 ICO 등하면 사실은 한국은에서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해서 아마 그 정책을 상의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부분이 이런 그 암호자산으로 동한 그러니까 암호자산으로 그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그 외국인 노동자나 일반 그 개인분들이 해외 송금할 때 그 블록체인의 활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나 아니면 기타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그런 선언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넘어야 되는 벽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나 일반 개인들이 원하는 게 암호자산을 보내고 그 자산이나 코인을 갖고 결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중한 돈을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나 아니면 자기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그러니까 돈이 암호 자산이 가도 거기서 꼭 그 현지의 법정 통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은행에 착금해야 되고 필리핀이면 필리핀 페소로 바뀌고
재정적인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은 실제로 블록체인 기업만으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꼭 기존의 금융기관, 은행을 비롯한 그 금융기관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메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연말까지 그 복수의 그 아시아 국가 간의 그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각 나라별로 그 지역의 그 중요한 그 은행, 금융기관하고 이미 그 계약을 맺고 그 은행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오랜 기간 그 저 뭐 어떻게 그 저 금융 시장에서 일하면서 큰 그 파라다임 시프트를 보고 왔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그뭐 과거에는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금융 빅뱅 아니면 뭐 수수료 자율화 그리고 2000년 전후에 인터넷 전문 금융기관의 주령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큰 그 저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었는데 아마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라는 게 또 큰 그 금융 시장의 그 파라다임 시프트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큰 그 시프트가 있을 때 결코 그 저 기존의 금융 생태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플레이어가 추가되고 같이 또 나은 금융 생태계가 만들게 되는 게 지금까지 그 해왔던 그 금융 파라다임 시프트의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블록체인 활용한 그 그런 그 저 금융 시스템도 그 기존의 금융기관이 해왔던 아니면 금융기관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 아마 블록체인을 갖다가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나 아니면 기술을 여기에 부과하는 그런 기업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지. 그 과거에 지금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는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저 투자나 아니면 기타 사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그 저 블록체인 관련 기업 아니면 그 인재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하나 그 안타까운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그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을 하는 그 굉장히 우수한 인재 아니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런 그 인재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너무 규제가 많아서 여기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회사를 싱가포르에 만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그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의 규제가 있는 반면에 이런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그 진행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바로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또 작년에 한번 그 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년 초까지는 이런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도 한국의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시장에 한국이란 나라의 그 저 자본력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제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게 국경이 없기 때문에 다 그 밖에 나가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손실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직은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일단 빨리 그 이런 기존의 금융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관계자 그리고 정책 당국, 금융 당국 그리고 새로 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같이 그 어떻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마 소위 말하는 그 샌드박스 방식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조금씩 뭐 법 개정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과 이 그 블록체인에 그 융합되는 그 서비스를 그 실제 한국에서 시작시키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